안녕하세요. 스프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로 스프링이 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지켜야 할 원칙 다섯 가지 설계 원칙이랑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그 4대 특징, 가장 유명한 4대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스프링 설명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프링이란 자바 진영의 웹 프레임워크로 자바에서 가장 그냥 자바로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백엔드 개발을 할 때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레임워크랑 그럼 라이브러리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자가 설명이 좀 미흡하긴 한데,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들의 나열,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식을 라이브러리라고 하고요. 보통은 이제 개발자들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죠.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개발자가 가져와서 쓰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그 프레임워크라는 틀 안에서 저희는 이제 안에서 개발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이따 개발이래. 강의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스프링이 있고 또 스프링 부트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스프링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핵심 기술로 가장 중요한 DI 컨테이너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DI 컨테이너가 뭔지 먼저 이해를 하려면 DI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DI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OP, 뭐 이벤트 등 다양하게 웹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할 때 MVC 패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고요. 이 스프링 안에서도 스프링 부트라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면 라이브러리 같은 거를 쉽게 땡겨올 수 있고, 이제 이게 라이브러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다른 스프링 부트 안에 이제 프레임워크들인데, 스프링 시큐리티, 뭐 스프링 데이터, JPA, 세션, 배치 등을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손쉽게 가져와서 개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쉽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이죠? 스프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새로 이제 개발하는 프로젝트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스프링 부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이거는 아주 자바 기초 중에 하나죠. 객체지향 OOP. 객체지향에서 이제 가장 큰 원칙 네 가지인데, 추상화. 자바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예요. 그래서 추상화, 다양성, 캡슐화, 상속성,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추상화는 이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추상 메소드 같은 거를 만드는 클래스를 이제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라고 하죠. 그래서 추상화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역할과 구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양성 같은 경우도 이제 객체지향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양성을 이용해서 개발을 좀 더 손쉽게 하고 유지 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같은 경우는 보통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객체 관점에서의 다양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캡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접근 제한자에서 프리베이트를 이용해서 외부에서는 접근을 못하지만 뭐 게트 세트를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하고 캡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캡슐화는 이제 접근 제한자를 이용해서 캡슐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이건 다 자바 기초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상속성은 이제 추상화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추상화로 이제 만든 클래스들을 상속을 해서 구현을 하죠. 또는 일반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이제 상속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제 특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4대 특징은
간단해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바 기초라서 바로 프로젝트를 먼저 생성해 볼게요. 제가 아까 스프링은 스프링부트라는 툴을 이용해서 쉽게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개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프링부트를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스프링부트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동영상이 빠르면 좀 멈춰서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할게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네, 돋보기도 미리 켜놓을게요. 돋보기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구글에다 검색을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스프링 이니셜라이저 스타트 스프링 IO 라고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프로젝트를 보면 그래들, 메이븐 보통 이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를 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검색 한번 해볼까요? 그래들, 메이븐 차이 이란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하고 그 또 이거에 따라서 약간 빌드를 할 때 달라지는데, 빌드 관리 도구. 네. 제가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 메이븐과 그래드는 이제 빌드 관리 도구라고 합니다. 그럼 빌드란 무엇인가? 빌드는 뭐 이렇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프로젝트를 뭐 웹 서버, 백엔드를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 개발을 하면 그거를 이제 외부 서버에 이제 올려야 될 거예요. 뭐 개인 PC의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클라우드나 호스팅 서버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서버에 올리려면 압축을 해야 됩니다. 이 프로젝트를 압축을 해서 올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압축을 하는 과정을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드 되는 과정이 메이븐이랑 그래들이랑 조금 구조도 다르고, 또 한번 볼게요. 뭐 메이븐 전반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들 메이븐에 비해서 10배에서 100배 빠르대요. 하여튼 결론은 요즘은 메이븐보다는 그래드를 많이 씁니다. 요즘 최신 개발 트렌드가 약간 그래들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들로 이제 만들면 이따가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구조가 그래들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랭귀지는 이제 스프링이 코틀린으로도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코틀린은 이제 뭐 그 안드로이드 개발할 때도 많이 쓰죠. 하지만 저는 이제 친숙한 자바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부트 버전인데, 이 버전에 따라서 또 이제 기능이 조금씩 달라져요. 좀 개선된 사항도 있고, 또 라이브러리를 땡겨오는 방식도,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버전도 조금씩 다른데, 저희는 이제 가장 안정적인 버전 3.3.4로 하겠습니다. 스냅샷 같은 경우는 좀 최신 버전이어서 안전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3.3.4 버전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이 그룹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 명칭을 많이 씁니다. com 해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ing인데, 그런 경우는 이렇게 ing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아티팩트에는 이제 프로젝트 명을 만드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 교육용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데모로 만들겠습니다. 해서 프로젝트 설명이랑 뭐 패키지 네임은 이제 com ing의 데모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 본인 이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com에 뭐 kcy 본인 이름, 아까 뭐였죠? 이그젠플이었나요? 네, 저는 이그젠플의 데모 그대로 만들겠습니다. 패키징 방식이 자르랑 와르가 있어요. 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저희가 그래들이나 메이븐을 이용해서 빌드를 한다고 했었죠. 빌드를 하고 이제 패키징 처리를 하는데, 자르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내부 개발을 할 때 좀 수월해요. 자르를 사용하면 내장 톱캣이 아예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로컬에서 개발하면서 바로 서버를 돌려보실 수 있어요. 해서 저는 자르를 선택하고요. 보통 이제 빌드에서 외부 서버나 뭐 호스팅에 올리는 경우는 와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자르에서 와르로 바꾸는 법은 되게 쉬워요.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교육용으로 개발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자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버전은 지금 벌써 23까지 나왔네요. 저는 1.8 때 개발을 했었는데 요즘은 17부터 선택을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는 17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펜던시스 이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스프링 부트 이 이니셜라이저에서 가장 장점인데 이 디펜던시스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직접 선택해서 바로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옛날 스프링 같은 경우는 직접 라이브러리를 땡겨와서 뭐 넣고 설정 파일도 다 설정을 하고 그래야 됐었는데 이제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손쉽게 라이브러리를 땡겨올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개발자들이 가져와서 쓰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프링 웹이 있어야 뭐 MVC라든지 톰캣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 웹이 있어야 이제 백엔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프링 웹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롬복이라는 걸 넣어줄게요. 이 롬복은 뭐냐면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개발 코드를 좀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게터 세터 같은 경우는 직접 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롬복이라는 라이브러리 어노테이션을 넣으면 게터 골뱅이 세터 이런 롬복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소스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생성하시면 되고요. 생성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 좀 OS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텐데 이렇게 다운로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 저는 보통 이거 그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바로 압축을 풀게요. 네, 압축을 풀면 이렇게 폴더로 나와요. 폴더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대충 너무 작게 보이시죠? 구조를 보시면 그래들로 저희가 아까 선택했었죠. 메이븐이랑 그래들 두 개가 있었는데 그래들로 생성하게 되면 그래들에 맞는 프로젝트 구조로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들 안에는 뭐 그래들 설정 파일이나 그래들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src 메인 자바 리소시스랑 자바 컴 이그젬플 데모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프링 스프링을 실행할 수 있는데 우선 인텔리제이가 다들 설치가 돼 있으시다는 가정하에 그냥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설치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설치해 주세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해서 인텔리제이를 열어주시면요. 어, 파일 오픈. 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서 오픈 누르면 열 수 있어요. 이렇게 여셔도 되고 제가 아까 다운로드 쪽에 있었죠? 컨트롤 C. 데모. 꼭 데모로 열어야 돼요. 외부에서 열으셔야 돼요. 다운로드에 이 폴더. 요 안에서 여는 게 아니라 이 폴더를 여는 겁니다. 해서 파일 오픈. 컨트롤 플러스 해서 검색하면 다운로드에 아까 저희가 압축을 푼 데모 파일이 보이죠? 그래서 이 데모를 OK에서 열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빌점 그래드 이거 열어주셔도 되세요. 저는 데모로 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여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폴더 들어가서 여기 지금 다운로드된 폴더 있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오픈 저는 이제 이 인텔리제이가 두 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는 커뮤니티 버전이고 하나는 얼티메이트 버전이에요. 얼티메이트 버전은 이제 유료 버전이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보통 여러분은 공부 목적이시면 커뮤니티로 열어주시면 되세요. 해서 뉴 윈도우로 열어주고요. 오 마이 갓 잘못 열었네요. 다시 열게요. 왜 이렇게 열렸을까? 데모 오른쪽 마우스 네
뉴 윈도우. 네, 열렸습니다. 해서 열면 막 이런 오류가 나오실 수도 있는데 당황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 처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가 있어요. 윈도우만 알고 맥북은 검색해 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S가 있고요. 하나는 컨트롤 플러스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알트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S. 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먼저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 JDK 버전을 맞춰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파일 여기에 상단에 보면 여기 있어요. 파일에 세팅이랑 프로젝트,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컨트롤 알트 S 있다 했죠. 그래서 프로젝트 스트럭처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SDK를 17 버전으로 맞춰주시고요. 요것도 17 버전. 만약 이거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Add SDK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17로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17 버전 이렇게 클릭하셔서 뭐 아마존 거 써도 되고, 그냥 맨 위에 거 쓰세요. 맨 위에 거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오케이 어플라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있다 했죠. 컨트롤 알트 S 세팅스,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나오실 거예요. 네, 여기서 그래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그래드를 이제 돌릴 수 있는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순수 그래들로도 돌릴 수 있고요. 인텔리제이 IDA로도 이제 돌릴 수 있어요. 이 스프링을. 근데 뭐 김영환님 강의를 들어보면 인텔리제이가 좀 더 빠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그래들 JVM, 이게 버전이 안 맞아서 아까 오류가 난 거거든요. 이걸 맞춰주셔야 그래들 다운로드 받을 때도 오류 없이 잘 받아집니다. 해서 저는 17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프로젝트 스트럭처 거기서 다운로드 받은 이제 JDK 17 버전이고요. 또 하나는 직접 제가 다운을 받아서 환경 변수로 이제 설정을 해놓은 17 버전입니다. 뭐 두 개 다 상관은 없어요. 17로 해가지고 어플라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했는데도 오류가 안 사라져요. 왜 안 사라지냐면, 그 여러분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면 여기 빌드.그래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빌드.그래들이 이제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땡겨올 때 빌드.그래들에서 땡겨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스프링 웹 라이브러리 두 개 추가했죠. 그 스프링 웹이랑 그리고 하나는 롬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롬복 디펜던시스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할 소스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롬복 이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프링 부트 스타트 웹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JUnit, 이거는 테스트 할 때 쓰는 거고요. 이런 거를 직접 칠 필요가 없어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그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냥 아까 디펜던시에 추가를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코드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코끼리 동기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면 라이브러리가 땡겨와지게 됩니다. 눌러볼까요? 누르면 스타트 그래들 데몬 해가지고 그래들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 여기 오른쪽 상단에서 메인에 자바 컴 이그젬플 데모에 데모 어플리케이션 들어가셔서 여기 한번 클릭해 봅시다. 여기 그러면 로컬호스트 8080으로 서버가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상단에 로컬 호스트 8080, 네,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런 창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이 뜨면 스프링이 제대로 실행이
스프링 부트가 제대로 실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창이 뜨셔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프로젝트를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여기 프로젝트 그룹은 기업 도메인명, 아티팩트에는 빌드되어 나올 결과물의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디펜던시스에 스프링 웹이랑 롬복 추가했어요. 그래서 롬복 스프링 웹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etter, setter, toString 이게 다 롬복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인데 이 롬복을 추가하면 이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게 뭔지 모르실 텐데 이따가 설명드릴 거예요. 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개는 오늘은 안 할게요. 솔리드가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되게 중요해요. 아니 되게 좋아요. 면접 초급 개발자 면접 질문 거의 초급 개발자가 신입 개발자가 들어갔을 때 이론적으로 가장 질문 많이 받는 면접 질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솔리드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진행하기 전에 먼저 제가 아까 이 객체 지향 4대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다형성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프로젝트 생성했었죠? 프로젝트를 생성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건데 어떤 서비스를 만들 거냐면 자 제가 좀 급하게 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림이 이상해서 일단 유저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고객이죠. 고객 유저 서비스 유저 객체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유저들이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네. 보통 저희 컴퓨터나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죠. 그래서 유저랑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 기능을 만들 건데 이 메시지를 다형성을 이용해서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하나는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 이메일로 전송. 또 하나는 카카오톡으로. 글자가 크네요. 네, 하여튼 해서 유저 서비스를 만들고 유저 서비스가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 기능은 두 가지로 저희가 다양성을 써서 나눠서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고 또는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면서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선 그 진행을 할 때 저희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프링 안 쓸 거예요. 그냥 순수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프링 부트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주는 소스예요. PSVM은 다들 아시죠? 메인문. 네, 여기서 이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 주세요. 참고로 주석 이거 컨트롤 슬래시 누르시면 되세요. 컨트롤 슬래시 해서 주석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이 스프링 부트 이니셜라이저가 스프링 부트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잠시만요. 물만 좀 떠올게요.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우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유저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여기 데모 폴더 보이시죠? 다들 보이실 거예요. 이 데모 폴더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서 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바 클래스 파일도 만들 수 있고 뭐 코틀린 패키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 거예요. 자바 파일을 만들 거예요. 해서 여기다가 입력을 유저 서비스 네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뭐 엔터 눌러도 되고 이거 클릭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유저 서비스가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거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하면 이거 확대하고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거 설정은 구글링 하세요. 구글링 하면 나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서 유저 서비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만들기로 했죠? 메시지 서비스를 만들 건데 메시지는 저희가 인터페이스로 만들게요. 뉴 해서 똑같이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메시지 서비스 하고 아래 거 눌러 주셔야 돼요. 인터페이스로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 인터페이스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진짜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복잡하게 막 예제 소스 만들면 이해가 안 되셔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뭐죠, 여러분? 그 전에 인터페이스가 뭔지 한번. 인터페이스는 이제 추상 메소드로 지금은 좀 다르긴 한데 전부 추상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리고 다중 상속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추상 클래스랑 차이가 뭐예요? 추상 클래스는 하나 이상의 추상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차이가 딱 보이시죠? 물론 인터페이스가 JDK 뭐 1.7인가 1.8부터 추상 메소드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뭐였더라? 하여튼 1.7인가 1.8부터 바뀌어요. 인터페이스 JDK 1.8 8부터였나? 1.8 추상 메소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예, 디폴트 메소드랑 스테이틱 메소드도 이제 추가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거 궁금하시면 구글링 하시거나 공부하세요. 하여튼 예전에는 다 추상 메소드 그냥 대부분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다면 추상적으로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 줘야겠죠. 역할을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역할 딱 어떤 역할을 하고 이 자세한 구현 소스는 상속을 통해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만들 거예요. void send message 해서 매개 변수로는 메시지를 받을게요. 딱 인터페이스 보면 느낌 보이시죠? send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매개 변수로 메시지를 넣으면 그 메시지가 보내지는 거예요. 되게 간단한 소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 인터페이스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현할 거예요. 구현을 똑같이 할 건데 new 자바 해서 저희가 메시지 서비스로 만들었죠. 구현하는 소스는 일단은 이메일로 먼저 보내는 걸 만들어 볼게요. 이메일. 참고로 여러분 그 자바 파일은 앞에가 꼭 대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패키지는 소문자고요.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를 만드시고요.
저희가 아까 이거 인터페이스 만들었으니까 상속해가지고 구현해 줘야겠죠? 이대로는 못 써요, 여러분. 그 인터페이스 상속해서 쓸 때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익스텐드 아닙니다.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트예요. 그래서 메시지 서비스를 상속을 해주면 오류가 떠요. 왜 오류가 뜨냐면 인터페이스는 그 추상 메소드를 전부 구현해줘야 돼요. 물론 여기 앞에 뭐 오브스트랙트 붙여서 추상 클래스로 만들면 또 말이 달라지긴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 이거 오류 한번 봐봅시다. 일단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클래스 이메일 send 뭐 이메일 뭐 must be 오브스트랙트 오브스트랙트 추상적이다 해서 메시지를 서비스 must decline more action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implement method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구현하는 거 아시죠? 근데 이렇게 그냥 오케이 하면 자동으로 생성돼요. 해서 구현하는 이제 구현 메소드를 여기다가 만들 건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되게 간단하게 만들 거라 했죠? sout 하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구현체 이메일로 구현 메소드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내는 메시지 써줘야겠죠? 메시지 매개 변수로 받죠? 네, 끝입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것도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구현체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똑같이 플러스 자바 클래스 해가지고 클래스로 이번에는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 똑같이 임플리먼트 해가지고 구현해 줍시다. 메시지 서비스 하면 오류 뜨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Alt 인서트 누르시면 임플리먼트 메소드라고 사실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lt 인서트예요. 맥북은 맥OS는 검색해 보세요. 여기다가 똑같이 아까는 저희가 뭐라고 만들었었죠?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는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요.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그러면 구현체가 두 개가 된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거까지 한 거예요. 메시지 서비스 만들었고 구현체로 이메일 전송이랑 카카오 전송 만든 거예요. 마지막으로 유저 서비스 만들어 볼게요. 유저 서비스 아까 만들었네요. 여기서 이제 보내는 거를 구현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지금 유저 서비스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 이메일 서비스랑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이 객체를 가져와서 써야겠죠?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new 해서 생성자로 객체 생성하는 거죠. new 해서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어, 어, 잠시만요. 생성해 봅시다.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카카오는 new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유저 서비스에서 이 메시지 서비스 객체를 가져온 거예요. 저희 이 안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메소드를 만들었었죠.
그러면 한번 메시지 보내볼게요. 그 전에 유저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세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쓰려면 여기 객체 점 샌드 메시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해서 뭐라고 보내볼까요? 한번 여러분 다들 본인 이름을 한번 보내보세요. 나는 루카야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유저 서비스 객체에서 프로세스 사용하면 메시지가 전송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안 어려우시죠? 어려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저 서비스까지 다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데모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서 저희 이거 주석 친 거 말고 이제 유저 서비스를 사용해서 한번 보내볼게요. 뉴 유저 서비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컨트롤 알트 V 자동 완성 진짜 많이 씁니다. CNT 플러스 알트 플러스 V 이거 쓰시면 자동으로 형태랑 그리고 이제 변수명이 생성이 돼요. 컨트롤 알트 V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유저 서비스 객체 생성해서 여기서 아까 프로세스 메시지 전송 유저 서비스 점 프로세스 이렇게 하면 메시지 전송 되겠죠?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 왼쪽에 PSVM 요거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실행하면 네 결과가 나옵니다.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루카야. 잘 나오죠? 자 여러분 다양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다양성이 뭐냐? 근데 지금 이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했어요. 저희가 정말 개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근데 기획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프로그램은 이메일로 전송을 안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이제 보낼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기능을 개발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개발을 했죠, 저희가. 해서 메시지 서비스에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개발을 했어. 그러면 지금 카카오로 썼네요. 그럼 이메일 서비스로 바꾼다고 할게요. 그럼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2는 new 이메일 서비스 해서 이걸로 그냥 갈아 끼면 되겠죠, 여러분? 이메일 서비스. 네. 이러면 이제 카카오톡이 아니라 실행해 보면 이메일로 보냅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간 좀 뭐랄까 올바르지 않은 코드입니다. 이제 다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다형성. 다형성이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메소드적인 다형성이 있는데 자바에서 그 오버라이딩이랑 오버로딩 해서 이 오버로딩 부분도 이제 하나의 메소드에 이제 매개 변수가 어떤 게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가냐에 따라서 기능이 이제 다양해지죠. 그것도 다양성이 맞긴 해요. 여러분이 보통 이렇게 알고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근데 객체의 관점에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자바 기초로 넘어갈게요. 자바 형태 래퍼 타입이랑 기본형 타입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인트 숫자형 타입은 자바에서 숫자형 타입이 뭐부터 있더라? 바이트 쇼트인가요? 쇼트? 이게 아마 1바이트 이게 1, 이게 2바이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인트, 롱, 그리고 플로트, 더블 이렇게 있는데
그 자바 기초 배우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 형변환이라는 게 있고 강제 형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해서 그 자동 형변환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올라가면 그냥 자동으로 형변환이 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제 형변환 같은 경우는 큰 거에서 아래로 내릴 때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뭐, 뭐 예를 들어 롱 A는 1.3 강제 형변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 이렇게 열고 뭐 인트 해서 4 이러면 이게 4.1 이러면 이거 4로 바뀌죠. 이걸 강제 형변환이라고 해요. 자바 기초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실 이걸 설명해 드린 이유가 그 객체 관점에서도 자동 형변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들이 이제 상속을 하죠. 뭐 상속하는 클래스 이렇게 있을 경우 자식 클래스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자동 형변환이 가능해요. 이거 또 자바 기초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러면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건데 그러면 저희 이메일 서비스나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를 지금 자식 클래스로 구형 클래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가 메시지 서비스였어요. 인터페이스로 형변환이 가능합니다. 자동 형변환. 그래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쓰실 필요 없고요. 그 어떻게 하냐? 그냥 여기 구현체는 그대로 냅두고 이 앞에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이 형태를 부모 타입으로 바꾸면 돼요. 메시지 서비스. 뭐야? 메시지 서비스. 네. 네. 이렇게 해서 써도 똑같이 구현됩니다. 자, 실행해 보면 똑같아요. 결과물은. 이게 이제 자동 형변환, 객체의 자동 형변환인데 이거라면 좋은 점이 뭐냐? 변수명도 메시지 서비스로 바꿀게요. 이 메시지 서비스 형태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메일 서비스. 이것도 결국엔 메시지 서비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형태가 같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서 나는 이메일 서비스로 바꾸고 싶어. 그럼 이것만 그냥 이메일 서비스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훨씬 간단해졌죠, 소스가. 네,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해서 구현체는 다르지만 앞에 형태는 같아요. 하나의 인터페이스가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죠. 이걸 객체 관점에서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메시지 서비스. 자동 형변환해서 부모 타입으로 카카오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태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갈아 껴주면 되겠죠?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양성이라고 해요, 일단.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다음 강의. 자, 사실 약간 이 좋은 객체지향 설계 5가지 원칙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 빌드업 형식으로 이제 객체의 다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다양성이 뭔지는 아시겠죠? 객체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현체가 다르잖아요. 기능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쵸? 자, 이거 지울게요, 그냥. 이거 지우고. 그냥 요 뒤에 이것만 바꿔주면
기능이 아예 달라져요. 카카오톡을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S아웃으로 만들긴 했는데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이렇게 구현체만 갈아 껴주면 어차피 이 메시지 서비스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로직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 관점에서의 다양성인데, 그러면 이제 좋은 객체 지향 설계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면접 단골 질문이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솔리드라고 하는데 이게 앞에 글자로 이제 앞에 그 SRP 뭐 OCP 뭐 리스코프 뭐 디펜던시 인젝션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앞에 맨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붙인 이름이고요. 아 바로 밑에 있었네요. 해서 첫 번째 SRP, OCP, LSP, ISP, DIP 이렇게 5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OCP랑 DIP예요. 그래서 이 2가지 원칙은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RP가 뭐냐? 첫 번째로 SRP. SRP는 한번 읽어볼게요. Single Responsible Principle.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대충 보시면 감이 오시지 않으세요?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만약 그 개발자예요. 이제 취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제 개발을 할 때 그 되게 다양한 기능을 이제 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이 하나의 클래스에 로그인 기능, 뭐 이메일 보내는 기능, 사용자를 뭐 등록하는 기능, 게시판을 삭제하는 기능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게 되면 좋을까요? 근데 만약에 서비스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메일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기획자나 아니면 테스트 하시는 분들이 이메일 보내는 기능만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하나의 클래스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럼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소스 찾기도 힘들겠고 소스도 길고 수정이 일단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기능별로 분리를 하는 거죠. 방금 얘기한 것이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 하나의 클래스는. 여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로그인 기능, 여기에는 이메일 관련된 기능, 게시판에 관련된 기능, 사용자를 등록하는 기능. 이렇게 쪼개서 쪼개가지고 각각의 기능별로 클래스를 개발하게 되면 수정이 쉽겠죠, 일단. 그리고 유지 보수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이 하나의 클래스에서 여러 일을 하게 되면 수정할 때도 함께 바꿔야 하는 코드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에는 하나의 기능을 만들게 되면 그냥 뭐 이메일 보내는 기능만 수정해 주세요. 그럼 이메일 보내는 그 기능 클래스만 뜯어봐가지고 수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대충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SRP 원칙입니다. 클래스랑 관련된 원칙이에요. Single Responsibility Principle인데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게 이제 SRP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 두 번째로 OCP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픈 클로스 프린시펄의 약자인데 개방 폐쇄의 원칙. 이게 뭔 소리야? 개방되고 폐쇄된다? 말이 안 되죠? 열려 있는데 닫혀 있다.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 정말 말이 안 돼요. 근데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OCP가 다양성을 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읽어 보시면 대충 이해는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면 추가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열려 있고 대신 그 소스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닫혀 있어야 된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우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OCP 원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운전자 역할을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예시예요. 저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강사분들도 많이 쓰실 텐데 여러분 이제 K3가 있고 아반떼가 있고 테슬라 모델 3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 그냥 과거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출시했을 때부터 개발되는 그 실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자동차가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오토매틱이지만 예전에는 수동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창문 열 때도 막 손잡이 돌려서 열고 그 기어 변속할 때도 클락 그 다 아시죠? 수동 자동차. 그래서 처음에는 수동 자동차였는데 거기서 이제 오토매틱 자동차가 나오면서 자동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엔진이 1단, 2단, 3단으로 갈 때 자동으로 변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 세대에 와서는 전기 자동차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 내부적인 그런 자동차 설계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죠. 운전자들은 그냥 엑셀을 밟으면 차가 앞으로 간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춘다. 그 기능만 알면 돼요. 해서 그 개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아까 다양성 활용해가지고 메시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든 것처럼 자동차 역할을 그냥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수동 자동차일 때 상속을 해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시대가 지났어요. 오토매틱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스를 바꾸지 않아요. 그냥 오토매틱 상속도 클래스를 만들어서 아까처럼 바꿔 끼워주면 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에. 그러면 소스를 변경을 안 해도 새로운 소스를 그냥 확장해서 갈아 끼면 되기 때문에 OCP 원칙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나왔어요. 전기 자동차 괜찮아. 또 개발해. 해서 그냥 인터페이스에 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운전자들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이 자동차를 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모델도 결국에는 엑셀을 밟으면 다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런 기능만 알면 된다는 거죠. 운전자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해서 이 OCP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형성을 이용해서 아까 저희가 다형성을 이용한 것처럼 개발을 추가적으로 확장해 나갔었잖아요. 그걸 OCP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해서 설계한다는 의미예요. OCP 원칙은.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다형성을 활용해야 되겠죠. 해서 개발을 할 때는 역할과 구현으로 분리를 하는 게 좋대요. 어차피 운전자들은 이 자동차의 역할만 알면 돼요. 구현은 얘네가 해주기 때문에 이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개발 소스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클라이언트 소스가 되겠죠. 클라이언트 소스는 아까도 메시지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냥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만 알았어요. 그 기능만 알면 돼요. 안에 구체적인 소스는 클라이언트 소스 입장에서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OCP 원칙이 약간 다형성이랑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 OCP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건데 사실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방금 제가 다형성 코드도 개발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OCP 원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해되셨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예시인데 저희는 아까 메시지 서비스로 이제 카카오로도 보내고
이메일로도 보내는 걸 구현을 했었죠. 그것도 하나의 뭐 OCP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LSP, 리스크 오프 치안 원칙인데, 이거 진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되게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읽어볼게요. 프로그램의 객체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트리면 안 된다. 인터페이스의 하위 클래스는 인터페이스의 규약을 지킨다. 그 소리니까 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터페이스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는 기능, 멈추는 기능 이런 걸 이제 그 역할을 정해 놓잖아요. 메소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 상세한 기능은 상속을 통해서 구현 클래스가 구현을 해주죠.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가는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인터페이스에서. 근데 이거를 구현 클래스에서는 뒤로 가게끔 구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소리예요. 이 인터페이스에 맞게끔 구현 클래스가 규약을 지켜서 개발을 해라. 그 소리입니다.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트리지 않는다. 엑셀을 밟았는데 뒤로 가면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의 기능을 온전히 대신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명확히 이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부모 클래스가 기대하는 동작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 네 번째, ISP.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인데 이건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로 나눌 것. 그리고 자동차 인터페이스, 뭐 운전자 인터페이스, 판매자 인터페이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라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인터페이스가 아까 자동차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운전자가 이제 자동차를 타는 역할인데, 이 인터페이스에 운전자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판매자도 있고 이렇게 짬뽕돼서 다 들어가게 되면 구현할 때 너무 많이 구현해 줘야겠죠. 일단은 구현체에서도 구현해야 될 메소드의 양이 많아져요. 근데 아까 우리 그 SRP 기억하시죠? 단일 책임 원칙. 클래스를 하나 만들 때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구현하는 클래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ISP 원칙은 그냥 그 SRP의 인터페이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는 너무 많은 기능을 넣으면 안 된다. 그 소리고, 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기 되게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잘게 쪼개서 인터페이스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게 ISP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DIP예요.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제가 아까 OCP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OCP만큼 중요한 게 또 DIP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DIP 원칙이 일단 읽어보자면 의존관계 역전 원칙이라는 건데, 앞으로 디펜던시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버전 프린시플의 약자인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발자는 추상화에 의존해야지 구체화에 의존하면 안 된다. 이 한 단어가, 이 한 문장이 DIP의 모든 설명을 해줍니다. 그 저희 자바 관점에서 봐볼게요. 추상화가 뭐예요? 인터페이스나 추상 클래스겠죠? 구체화는 뭐예요? 그거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겠죠? 그래서 개발자는 추상화, 인터페이스에 의존해야 되고 구체화된 소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 바라보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도 제가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운전자, 저희 개발자로 치면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전자는 이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자동차의 역할만 저희가 알고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는 그냥
엑셀을 밟으면 앞으로 간다. 앞으로 가는 기능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기능만 알고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DIP 의존관계 원칙, DIP라고 합니다. 뭐 클라이언트 소스로 보면 클라이언트 소스가 이제 또 다른 아까 제가 메시지 서비스 유저 서비스가 메시지 서비스를 사용할 때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메소드를 사용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보시면 유저 서비스가 인터페이스를 썼어요. 저희는 그냥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그 인터페이스에 그냥 메소드만 사용한 거예요. 굳이 그러면 이 유저 서비스라는 클래스는 안에 있는 그 기능까지는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솔직히 간단해서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개발을 하다 보면 이 안에 그 구체화된 로직이 엄청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그걸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인터페이스만 바라보자. 이 인터페이스는 그냥 보면 메시지 보내는 기능이구나. 이 안에 그냥 매개 변수 넣어주면 그 메시지가 보내지는구나. 유저 서비스 이 클라이언트 소스는 딱 역할까지만 알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인터페이스만 바라보자. 이게 DIP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클래스는 구형 클래스를 직접 다루지 않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동작해야 한다. 그게 DIP 원칙입니다. 그럼 이 DIP를 하면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원칙이에요. 약간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되게 개발 소스가 유연해져요.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DIP의 핵심인데 자세한 건 또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 설명해 드렸네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솔리드는 5가지가 있는데 SRP는 하나의 클래스는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OCP는 확장은 열려 있대. 소스를 변경하지 말고 그냥 확장해서 갈아 끼자. 그 얘기예요. LSP는 이 SRP의 인터페이스 버전이다. 죄송해요. LSP는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구현체가 상속을 해서 구현을 할 때 제대로 구현을 해야 된다. 명확한 그 기능에 맞게 구현을 해야 된다. ISP는 아까 말했듯이 SRP의 인터페이스 버전이다. 마지막으로 DIP는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소스가 인터페이스 추상화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확장이 유연해진다. 약간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거 수업이 또 길어지면 지루할 텐데 저는 몰아서 빨리 찍고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사실 이 객체지향 솔리드 5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답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 아까 데모 어플리케이션에서 유저 서비스를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한번 유저 서비스에서 그러면 확인을 해봅시다. 아까 우리 OCP에 대해서 배웠죠? 제가 제일 그냥 강조할게요. 지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OCP랑 DIP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두 개는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OCP 원칙을 잘 지켰을까요? 이 소스는? 잘 지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면 됩니다.
여기다 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여기 아니라 유저 서비스 여기 쓸래. 자, 잘 지켰을까요? 한번 봅시다. OCP 원칙은 뭐라고 했죠? 제가 아까 코드를 확장하되 수정은 하지 말자 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 보세요. 그 소스를 확장을 했어요. 저희가 확장은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고객팀에서 이거 메시지 서비스를 카카오 보내는 기능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만약에 제안이 들어와요.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를 이 소스는 OCP에 잘 지켰을까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정을 안 해도 된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 요걸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구현체를 수정해 줘야 돼요, 결국엔. 물론 여기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결국엔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OCP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스를 수정했잖아요, 저희가. 이거 수정해야 돼요, 결국에는. 그럼 OCP 원칙에 위반은 된다. 자, 두 번째 DIP. DIP는 아까 뭐라 했죠, 제가? 상위 모듈이 하위 모듈에 의존하지 않고 추상화에 의존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OCP 원칙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OCP는 수정은 닫혀 있고 확장에 열려 있어야 한다. 위반이죠, OCP. 자, DIP는요? 봅시다. 유저 서비스에서는 메시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DIP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엔 바라보고 있는 거는 구현체잖아요, 여러분 보면. 물론 우린 인터페이스를 썼어요. 근데 여기 위에 소스 보세요. 결국에는 구현해주고 있는 게 구현체잖아요. 인터페이스가 구현체를 바라보고 있어요, 결국엔. 이 유저 서비스는 인터페이스라는 추상화를 바라보고도 있지만 사실 구현체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스를 넣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IP도 위반입니다. 위반. 아이고, 우리 지금 다 위반되는 소스 만들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위반을 하지 않도록 소스를 수정해 볼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가보고. 방법이 있는데 한번 해보죠. 지금 같이 한번 해보시죠. 우선 OCP 먼저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아니, DIP를 먼저 해결을 해볼까요? 일단 카카오 메시지랑 이메일 메시지는 냅두시고요. 여기 유저 서비스 부분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DIP에 충족을 하게 바꿔볼게요. 충족을 하려면 이 유저 서비스 모듈은 추상화에만 의존해야 돼요. 결국에는 메시지 이 인터페이스에만 의지하고 요
구현체는 바라보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우면 돼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당연히 오류 납니다, 여러분. 이러고 이거 구현체를 안 넣고 이렇게 그냥 지금 형태랑 그냥 변수 명만 선언해 놓은 거예요. 이거 구현 그리고 이게 뭔지 값을 안 넣었죠? 이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거 널 포인트 익셉션 뜹니다. 이건 그냥 값이 없는 널 값이에요. 아니 그러면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면 다형 DIP에 충족이 되는데 그러면 소스가 이게 구현이 안 돼 있는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저희가 이거를 유저 서비스에서 아까는 유저 서비스에서 new 해가지고 이제 구현체를 넣어줬죠. 근데 여기서 안 넣을 거예요. 바깥에서 넣어줄 거예요. 어떻게 넣냐? 이거는 좀 이렇게 위에다 둘게요. 자, 여러분 생성자를 통해서 구현해 줄 거예요. 구현해 줘 봅시다. 구현합시다. 어떻게 하냐? 퍼블릭. 여러분 생성자 만드는 법 아시죠? 요 클래스 명이랑 동일하게 만들면 돼요. 메소드 명을 해서 매개 변수로 요 메시지 서비스에 이 객체를 받을 거예요. 해서 디스 초기화할 때 우리 이렇게 많이 쓰죠. 디스.메시지 서비스는 메시지 서비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 소스 보면 지금 여기에 구현해 주는 소스가 있나요? new 생성자 써가지고 구체화된 소스를 넣지 않았죠? 지금 다 인터페이스만 있어요. 자, 그리고 유저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모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봅시다. 여기서 넣어주면 돼요. 바깥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메인문이 되겠죠, 여기선? 그래서 메인문에서 여기서 넣어줄게요. 자, new 카카오로 넣을게요.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컨트롤 알트 V 하면 자동으로 생성된다 했어요. 그리고 다용성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 형변환 해가지고 메시지 서비스로 바꿔줍니다. 이거 넣어주면 돼요, 여러분. 자, 짜잔. 자, 여기서 메인문 바깥에서 메시지 서비스 구현체를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자를 통해서 넣어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생성자 주입이라 합니다. 자, 그래 알겠어. 바깥에서 넣어준 요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모르면 여러분 그 자바 기초 배우고 오셔야 돼요. 혹여나 요 지금 객체라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원래 그 필드 필드값 보면 뭐 int a 뭐 int b 하면 생성자에서 이제 a dis a는 a 뭐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렇게 하면 또 이해하시더라고요. dis b는 b 뭐 이런 이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초기화해 줬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기본형 타입이고 객체 타입으로 그냥 똑같이 넣어준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 소스만 봤을 때는 여러분 DIP에 이제 충족이 되죠. 추상화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현체가 있나요? 이 유저 서비스 모듈에는 인터페이스만 있어요. 그쵸? 그래서 DIP에 충족합니다. 바깥에서 넣어주면 충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DI라고 해요. 외부에서 구현해 준 거예요. 외부에서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시켜줬죠. 구체화된 소스를 주입한다 해서 이거를 DI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DI란 객체가 자신이 사용할 객체를 직접 생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소스 보세요. 우리 아까 DIP에 충족시키려고 여기서 new 생성자 써가지고 직접 객체를 생성하지 않았죠. 주입받았죠. 생성자를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받는 걸 DI라고 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의존성 주입. DI가 의존성 주입이라고도 하는데 이 의존성 주입하면 어렵잖아요. 그냥 구체화된 소스가 이 내부 모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넣어준다. 그걸 D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우리 아까는 요 유저 서비스 객체에서 new 메시지 서비스, new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 new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해가지고 직접 구현해 줬었죠. 근데 지금은 뭔가요? 메인문에서 바깥에서 그냥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해 줬죠. 이걸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이게 메인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봅시다. 메인문에서 바깥에서 생성자를 밖에서 객체를 생성하여 유저 서비스 객체 안에 메시지 서비스 객체를 넣어줬죠. 외부에서 구현체를 넣어줬어요. 이걸 DI라고 합니다. 지금 몇 번 계속 반복한 이유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그러면 유저 서비스 이 단일 모듈로만 봤을 때 유저 서비스에는 구체화된 소스가 없어. 아, DIP에 충족이 됐다. 어떻게 충족이 됐죠? 생성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 서비스를 인터페이스 형태의, 그러니까 사실은 인터페이스 형태의 구체화된 객체가 주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OCP에도 이제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돼요. 충족이 되죠? 인터페이스는 어차피 바깥에서 구현 소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 이 소스 이제 만질 일 없어요. 이 구현 소스를 바꾸려면 요 바깥에서만 바꿔주면 돼요. 이 클래스 내부에서는 OCP도 이제 충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메인문으로 가볼게요. 메인문으로 왔어요. 해서 메인문에서 이제 바깥이 메인이었죠. 메인에서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우리 지금 메인문만 줬잖아요. 우리가 메인문도 결국엔 개발자가 지금 수정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엔 우리가 구현해 주고 있어요. 구현해서 이거 바꿔주고 있고, 이거 이메일 서비스로 바꾸고 카카오로 바꾸고. 그럼 이거 뭐야? 메인문, 결국엔 메인문에서 OCP 위반이죠? 자, 그럼 DIP는요? DIP는 더 충격적이야. 봐봐요. 구현한 거를 넣어줬어요. 지금 우리 이미 여기서 구현체 바라보고 있죠, 결국엔. 아까 이 안에서는 이제 다 충족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메인문에서 결국엔 또 위반하고 있어요. 결국엔 개발자가 메인문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면 OCP 위반이죠? 수정에는 닫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이거 소스 수정하고 있죠. 바꿔주세요 하면 이메일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이거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메인문에서 다 위반한다는 거예요. DIP.
DIP도 추상화에만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구체화 소스까지 바라보고 있죠. 메인문이. 결국에는 뭐 바깥으로 미룬 거예요. 바깥으로 이 안에 소스들은 이제 뭐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메인문 바깥에서도 결국엔 똑같은 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OCP 위반, DIP 위반. 야, 그럼 여러분 이거 제가 아까 강조했던 5가지 원칙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이 메인문을 이제 스프링이 관리하게 할 거예요. 저희가 이거 작성 안 할 거예요. 제가 아까 프레임워크가 뭐라고 했죠? 개발자가 프레임워크 틀 안에서 개발자가 이제 개발을 하는데 개발자가 해야 할 일을 프레임워크가 도와준다고 했죠. 이제 이 메인문 방금 메인문에서 DI 디펜던시 인젝션에서 안에 있는 모듈로 구형 소스를 넣어줬는데 이 모든 작업을 다 스프링한테 맡길 겁니다. 저희가 이 메인문이 이제 스프링이 될 거예요.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어떻게 하냐면 우선 메시지 서비스는 냅두고 유저 서비스로 가볼게요, 여러분. 유저 서비스에서는 일단 DIP, OCP 다 충족했었죠. 우리 가장 큰 문제가 메인문이었죠.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new 키워드 써가지고 구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DIP에 위반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스프링한테 넘길 겁니다. 저희 아까 이거 스프링 시작하는 거 소스 주석했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여러분. 푸셨나요? 푸시고요. 이거 그냥 다 지우세요. 개발자가 작성 안 합니다, 이제부터. 오잉?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하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예시로 이메일만 붙여볼게요.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는 전체 주석해주세요. 네, 이메일 서비스로 구현하는 메시지 서비스를 구현해서 사용하는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메일 서비스에 들어가셔서요. 여기다 골뱅이 컴포넌트를 넣어줍니다. 일단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유저 서비스로 가셔서 유저 서비스 위에도 골뱅이 컴포넌트 넣어주세요. 그리고 요 위에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받을 공간이잖아요. 주입받을 공간에 오토 와이어드를 넣어주세요. 넣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끝입니다. 저희 지금 이 소스들에 new 키워드 없죠?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 스프링 부트에는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 JUnit인가? 그 기능이 있어요. 테스트 여기 열어보시면 데모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여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테스트 툴로 가서 로직을 한번 짜볼 건데 요 안에다가 하셔야 돼요.
테스트 안에 그 전에 그 오토와이어드를 써주셔서요. 이거는 이제 필드 주입 방법인데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해드릴게요. 일단 유저 서비스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 지금 뉴 키워드 한 번도 안 썼어요. 아시죠? 이거 유저 서비스만 가져온 거예요. 이름만. 이 형태의 변수만 가져온 거고 구현체는 하나도 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싹 다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유저 서비스 점 프로세스 하고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결과물이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루카야. 잘 나오죠? 여러분 지금 저희들 소스 보면 구현체가 하나도 없어요. 데모는 스프링이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 메인문은 스프링이 관리하는 거고 유저 서비스도 보면 구현체가 없어요. DIP에 충족이 되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설명하면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엔 설명이 없네. 자, 컴포넌트랑 오토와이어드 딱 이 두 가지 썼어요. 근데 이 컴포넌트가 뭐냐면 그 전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메인문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메인문이 우리가 객체를 바깥에서 안으로 주입을 해줬어요. 근데 스프링을 써서 이제 이 스프링이 주입을 해준 거예요, 방금. 그래서 이 메인문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메인문이 스프링에서는 IOC 컨테이너라고 부릅니다. IOC 컨테이너에서 객체를 주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IOC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대충 해드리자면 제어의 역전이라고 해서 제어의 흐름을 바꾼다. 개발자 원래 우리가 이때까지 방금 메인문에서 넣어줬잖아요. 메인문에서 개발자가 넣는 게 아니라 프레임워크가 대신 호출해주고 넣어주는 것. 제어가 역전됐다. 그래서 IOC라고 하거든요. 이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관리하고 의존성을 주입하는 일. 아까 객체를 주입하는 걸 의존성 주입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개발자가 이제 안 해요. 저희가 안 했어요, 지금. 프레임워크가 대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어가 되는 어이구. 제어권이라고 할게요. 제어권이 이제 개발자가 아닌 스프링 컨테이너가 대신 제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제어를 하려면 주입할 객체가 뭔지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스프링한테. 우리 메인문에서 객체를 주입해 줬었잖아요. 그 주입할 객체가 뭔지는 알려줘야 돼요. 해서 그거를 IOC 컨테이너에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IOC 컨테이너 아까 저희가 메인문 예시로 들었던 메인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입할 객체들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객체들을 빈이라고 합니다. IOC 컨테이너에 등록돼 있는 객체를 빈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든 객체가 빈은 아니겠죠? 주입을 해줄 객체들을 IOC 컨테이너에 등록한 객체들을 이제 빈이라고 부를 거예요, 앞으로. 빈이라고 합니다, 빈.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객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new 써서 넣어줬던 거 뭐 있었죠?
new 써가지고 넣어줬던 게 그 new 이메일 서비스, 아니 new 카카오 이메일 서비스, new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그렇게 주입할 객체들을 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이 IOC 컨테이너에. 그럼 빈이 되는 거예요. 빈. 자, 빈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빈이라고 불러?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빈과 자바 객체는 다르죠. 그러니까 빈은 자바 객체, IOC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자바 객체인 거예요. 모든 객체가 빈은 아니에요, 여러분. IOC 컨테이너에 등록된 객체가 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컴포넌트랑 이제 오토와이어드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용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컴포넌트 어노테이션이 스프링이 관리할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 주는 거예요. 아까 빈으로 등록하는 게 IOC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붙여서 넣어주면 그 객체는 이제 스프링이 주입을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럼 오토와이어드는 뭐냐? 생성자나 아까 생성자 앞에다가 제가 붙여줬었거든요. 우리 의존성 주입을 하려면 들어올 부분에 생성자가 있어야 했죠. 그 생성자 들어오는 부분에 오토와이어드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IOC 컨테이너에 등록된 컴포넌트를 써서 IOC 컨테이너에 등록된 빈이 이 오토와이어드를 붙인 생성자나 필드에 주입이 됩니다. 자, 소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 new 키워드 다 안 썼죠.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 사용해가지고 보시면 이 객체,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 객체를 이제 new를 써가지고 주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스프링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현체도 컴포넌트를 써준 거예요. 아까 제가 컴포넌트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을까요? IOC 컨테이너에 의해 빈으로 등록. IOC 컨테이너에 빈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IOC 컨테이너는 뭐라고 했죠? 스프링이 주입해주는 객체들을 관리하는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돼요. 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도 너가 이제 관리해, 너가 주입해. 그럴 때 컴포넌트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어디에 또 붙여줘야겠어요? 유저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붙여줘야겠죠. 왜냐하면 이 유저 서비스를 결국에는 스프링이 호출했잖아요, 아까. 그냥 스프링에 이제 앞으로 모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저 서비스라는 클래스 안에서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라는 객체를 사용하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려면 new 키워드를 사용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DIP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DI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서 외부에서 주입을 받은 거예요. 그 외부에서 그냥 관리할 모든 클래스 객체들 위에는 다 컴포넌트를 붙여주시면 되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유저 서비스에도 붙여주고 이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에도 붙여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구현해서잖아요. new 유저 서비스 해가지고 아까 메인문에서 구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붙여줘서 이제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에 컴포넌트를 붙였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에 붙였는데 유저 서비스에서 아까 제가 오토와이어드가 주입될 부분에 대해 이제 넣어줘야 된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주입되는 부분에 넣어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생성자나 필드에 붙습니다. 지금은 생성자죠.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메시지 서비스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냥 우린 매개 변수로 받았는데 스프링은 어떻게 알고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를 넣어줬을까요? 이게 스프링의 장점이에요. 스프링이 알아서 이 이메일 메시지 서비스라는 거에 컴포넌트를 등록을 해놓으면 얘는 어차피 부모 타입이 메시지 서비스잖아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알아서 찾아가서 주입을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또 질문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거 아까 전체 주석했잖아요. 그럼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에도 컴포넌트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러면 오류 나요, 여러분. 왜 오류가 나겠어요? 스프링이 알아서 주입을 해준다 했는데 상속하는 구형 클래스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를 컴포넌트 IOC 컨테이너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스프링은 어 뭐야? 스프링은 카카오 메시지 서비스에도 컴포넌트가 있고 이메일 서비스에도 컴포넌트가 있네? 그럼 난 둘 중에 뭘 주입해줘야지 하면서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럴 땐. 오류가 발생해요. 그럴 때 또 해결하는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일단은 저희 이거 다 바꿨으니까 스프링 돌려봤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컴포넌트에는 이제 스프링이 관리할 IOC 컨테이너에 등록할 빈들의 그 객체들 위에 클래스 위에 이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주입받을 공간에 생성자겠죠. 저희 생성자로 주입받았으니까 오토아이들을 넣어주면 된다. 이게 이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DI, IOC, IOC 컨테이너 빈 설명은 다 끝난 것 같고요. 어려우신가요? 그냥 감만 익히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컨트롤러 이 컴포넌트가 또 여러 개로 나눠요. 뭐 골뱅이 컨트롤러도 있고 서비스도 있고 골뱅이 서비스 뭐 골뱅이 뭐 JPA로 가면 레포지토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많이 접하실 텐데 다 똑같습니다. 다 컴포넌트로 IOC 컨테이너에 등록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앞으로 제가 또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성자가 지금 유저 서비스에 생성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중요합니다. 이거 생성자가 하나면 골뱅이 오토와이어드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셔도 돼요. 이래도 주입이 돼요. 실행해 볼까요? 생성자가 하나죠? 유저 서비스 내에서 딱 하나잖아요. 네. 제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오류가 아니라 경고예요, 경고. 왜냐면 그 테스트 툴을 좀 잘못 쓰긴 했어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롬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롬복은 자바의 라이브러리 반복되는 메소드를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아주 편리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게터 세터도 많이 쓰이시겠지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도구 클래스 게터 세트 int a int name은 int name이 아니죠. 그냥 간단하게 게터 세터 한번 예시 보여드리려고 강아지 나이가 있겠죠. 그리고 이 정도만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금은 디폴트 타입인데 캡슐아, 자바 캡슐아 아시죠? 프리베이트로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제 직접적으로 수정 및 그, 그 가져오고 쓰는 거 그리고 변경하는 거는 막아두되 메소드를 통해서 이제 열어둘 수 있죠. 캡슐아. 그때 어떻게 쓰죠? 게터를 쓰죠. 게터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get name 뭐 이런 식으로 만들죠. 퍼블릭해서 퍼블릭으로 이제 get name 아시나요? 알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return nam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값이 없어서 그래요. 바두기 에이지 바두기는 10살 하고 퍼블릭 return name 뭐야? 메소드 with void result 아 뭐해? 저 지금 졸려서 죄송해요. 메소드 이렇게 만든 거 아니죠, 여러분? 그 반환 타입 넣어야 돼요. 퍼블릭 지금 이거랑 헷갈렸어. 그 반환 타입 스트링이죠? 그리고 세터 게터 있으면 get 셋이 만들어야 돼. 퍼블릭 셋은 보이드예요. 반환 타입이 없는데 값을 바꾸는 거죠. set name 그래서 this.name은 이거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바 기초예요. 그래서 이거 그 인텔리제에서 alt 인서트에서 getter and setter 졸려 getter and setter 이렇게 누르고 두 개 선택해가지고 OK 눌러주시면요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롬버그 어노테이션을 쓰면 이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단에 getter, setter 이렇게 넣어주면 끝납니다. 근데 선생님 저 그 롬버그 어노테이션이 안 먹혀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경우 따라하세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S 누르면 죄송해요. 컨트롤 알트 S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그러면 여기 어노테이션이라고 세팅스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요 여기 enable annotation processing 이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간혹 이거 체크 안 돼 있어서 롬복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 지금 게터 세터 소스 없어요 여러분. 캣에서 저 도구를 쓰려면 new 도구 해가지고 생성자 쓰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도구 이렇게 해서 도구 점 뭐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졸려요 지금. 일 갔다 와가지고 자바 클래스 해서 메인문 하나 만들게요. 메인문 되나? 되려나? 되네요. 메인문에서 여기다가 PSVM 해가지고 여기다가 new 도구 하고 여러분 컨트롤 알트 V 하면 자동 생성된다 했어요. 봐봐요. 우리 지금 게터 세터 있나요? 근데 롬복이 제가 아까 롬복 자동으로 소스를 생성해 준다 했어요. 게터는 게터 소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죠. 세터도 세터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죠. 그래서 메인문에 도구.get 보이죠? 도구.set age 해서 50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Sout 해가지고 출력해 볼까요? 도구.h 네 뭐야 네 나 진짜 졸린가 보다.
아, toString 쓸걸 그냥 하나씩 씌워볼게요. 네임 찍어보고 도구.get h 찍어보면 네, 바둑이 50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롬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자동으로 그냥 소스 생성 그냥 그 개발자가 작성하지 않아도 쉽게 작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require all argument, no argument constructor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은 게 있는데 no argument constructor는 annotation이 붙은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원래 우리 디폴트 생성자 뭐 기본 생성자 해가지고 생성자 생성할 때 도구 해가지고 뭐 스트링 이거 없는 경우죠. 이렇게도 할 수 있죠. age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초기화 값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int age 그래서 this.name은 name this.age는 age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뭐야 이거? 아, 여기서 넣어줄게요. 바둑이 30. 오케이. 그래서 이게 생성자인데 이게 뭐냐면요. all argument constructor예요. all argument constructor 지금 오류 난 이유가 충돌 나서 그래. 두 개가 이미 있는데 왜 또 했냐 그 소리거든요. 봐봐요. 생성자가 두 개야. 파라미터 두 개는 원래도 이미 되어 있어. 이 all argument constructor는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필드 값을 파라미터로 받는 생성자를 생성합니다. 지금 보시면 파라미터가 두 개죠. 이름이라는 거랑 그냥 변수가 두 개잖아요. 이 도그라는 클래스 안에 필드 값이 모든 필드 네임이랑 에이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매개 변수로 받는 생성자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생성해 주는 거야. 이 얼규먼트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그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지우면 돼요. 이거를 쓰면 이 소스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no argues constructor는 뭘까요? 이거는 언투에시 부트 클래스는 기본 생성자를 생성합니다, 여러분. 기본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어떻게 생겼어? alt 인터에서 constructor 이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거. select none.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여러분. 기본 생성자 생성하는 게 no argument constructor다. 그러면 근데 자 집중.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여요. require argument constructor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냐면 파이널이 붙거나 또는 뭐냐 하나 더. 난 파이널밖에 안 해봐가지고 논널 필드. 근데 그냥 파이널 붙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이널이 붙은 필드 값만 생성자로 생성해요. 파이널이 뭐죠, 여러분? 바뀌지 않는 수죠. 그래서 보통 프리베이트 파이널 캡슐화 시켜서 스트링 네임 이렇게 합니다. 보통 개발할 때 프리베이트 파이널 int age 이런 식으로 하면 require argument constructor를 쓰면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필드가 생성자로 생성됩니다. alt insert 눌러서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require constructor를 쓰면 파이널 키워드가 붙은 생성자가 생성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것도 오류 난 이유가 두 개여서 그래요. 둘 중 하나는 빼야 돼요. 이걸 지우거나 또는 이걸 지우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해 안 되시면 구글링 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힘들어.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그 오토와이어드에서 의존성 주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유저 서비스에서 오토와이어드는 생성자가 하나일 때 생략 가능하다. 주입되는 부분에 생성자에다가 오토와이어드 넣어야 됐죠? 하나면 생략이 가능해요. 자, 지웁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난 이것도 지우고 싶어. 생성자도 지우고 싶어요. 지울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방금 롬복 배웠죠? 보니까 메시지 서비스만 매개 변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걸 지우고 여기다 require argument constructor 넣고 캡슐아 프리베이트 파이널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보통 현업에서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합니다. 의존성 주입을 할 때. 이러면 끝. 되게 간단해졌죠. 컴포넌트 붙여주고 리카이어 컨스트럭터 붙여주고 의존성 주입 받을 필드에만 파이널 키워드를 써서 그냥 써주면 돼요. 끝. 이게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뭐 이것만 있겠어요. 나중에는 뭐 서비스도 가져오고 메시지 뭐 레파지토리 저장소도 가져오고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메시지 레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냥 프리베이트 파이널 붙이고 리카이어 컨스트럭터 하면 다 의존성 주입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롬복 라이브러리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아까 처음에 아, 그 처음에 그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생성할 때 여기서 디펜던시에 라이브러리 롬복 넣었어요. 이제 왜 롬복을 넣으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약간 이 스프링이랑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 여러분 진짜 쉽게 개발하실 수 있어요. 이 DI를 이용해서 되게 유연한 개발을 하실 수 있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터 세터 말고 투스트링 뭐 이런 롬복 기능이 있는데 그건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HTTP 통신 그리고 이제 RESTful API 특징 설명 메소드 그리고 통신 우리 이제 API 만들 거예요. 백엔드 서버를 이제 개발을 할 건데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HTTP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 많이 미흡했는데 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혹여나 틀리거나 뭐 문제가 지적해 주실 사항 있으면 저는 아주 감사하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중요해요, 요거. 객체 지향 5가지 원칙 중요하니까 꼭 알아가시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 5가지 원칙이랑 그리고 객체의 4요소 4대 특징 중에서 다형성 다형성 아까 설명해드렸죠. 결국엔 다형성을 구현하려면요 여러분 상속을 해야 되고 추상화를 해야 돼요. 결국엔 이 추상화나 상속성이 다 다형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형성을 제일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 다형성에 대한 그 면접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잘 답변하실 수 있겠죠? 다형성에는 2가지가 있다. 뭐 오버라이드 오버로딩도 있지만 객체의 다형성이 있는데 타입캐스팅 자동 형변환을 통해서 이제 객체의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뛰어나고 개발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면접관이 되게 만족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솔리드 5원칙 제일 중요한 게 OCP랑 뭐 DIP 이 스프링을 이용하면 OCP랑 DIP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면접 질문 중에 DI가 뭡니까? 디펜던시 인젝션 외부에서 이제 직접 객체가 다른 객체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DI를 원래는
이렇게 모듈들이 이제 객체들마다 모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 방금 제가 설명해 드린 거는 메시지 유저가 있었고, 아이씨, 글짝줄.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유저 모듈이 있었고 메시지 모듈이 있었죠. 그리고 뭐 카카오 메시지 이렇게 있으면 이 메시지 모듈을 사용하려면 우리가 이 객체를 생성해서 유저 안에서 써야 했어요. 기억나시죠? 이 유저 객체를 가져와서 유저 안에서 이제 new 해가지고 메시지 써서 이 객체를 썼잖아요. 근데 di를 쓰면 뭐라고 했죠? IOC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놈들을 그냥 이렇게 등록해 줍시다. 다 등록해 주는 거예요. 다 등록해서 이렇게 다 자, 이렇게 다 등록을 해요. 그리고 IOC 컨테이너가 알아서 우리가 아까 컴포넌트를 해놓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엮어줘요. 이렇게 의존성 주입이라고도 하죠. 해서 사실 의존성 주입이 이제 다른 모듈이 다른 객체를 사용하려 할 때 그 기능을 사용해야 할 때 이제 주입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전 사실 이 DI가 의존성 주입이라면 헷갈려요. 차라리 그냥 연결해주는 링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카카오 메시지가 메시지 기능을 쓰기 위해서 기능을 스프링이 이어주는 거예요. DI. 의존성을 주입받는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모듈들 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이어준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I도 뭐 설명 이제 면접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외부에서 디펜던시 인젝션, 생성자 주입이나 필드 주입. 필드 주입은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주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이 DI를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IOC 컨테이너를 통해서 개발자가 아닌 스프링이 DI를 해준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거의 100점이죠, 100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